1998년 비가 쏟아지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따뜻한 집과 부모님의 품을 모두 잃은 6살 소녀 현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가사도우미 미라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죽어가는 마님의 마지막 부탁 하나만을 품고 그녀는 어린 아가씨를 등에 업고 차가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맨발이 디딘 길은 차갑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보다 더 아팠던 것은 등에 업힌 아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아니면 이 고통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가운 시련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끝없이 그들을 추적하는 그림자들. 미라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추운 지하철역에서 아이를 품에 안아 추위를 덮어주었고 낯선 시장에서 하루 종일 발이 퉁퉁 부르도록 일하며 국밥 한 그릇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끓는 국물에 데이고 발은 부어오르고 등은 점점 더 구부러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올랐죠. 그 눈빛에는 애원이 아닌 복수의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사히 자라길. 그리고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반드시 찾아오길. 그녀가 품속에 품고 간 단 하나의 물건, 그것은 단순한 만년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비밀의 열쇠이자 그들이 꼭 지켜내야 할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어린 아가씨는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그녀를 지켜낸 미라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엮어진 두 모자의 감동스럽고도 가슴 떨리는 극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끌어내. 돈 되는 거 싹 다 압류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대성건설 김대성 회장은 믿었던 비서실장 장동욱의 모략에 빠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충격으로 사모님마저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버린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피 같은 딸 하나, 6살 부잣집 아가씨 현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천안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미라는 죽어가는 마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린 아가씨를 품에 안고 맨발로 빗속을 뚫고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이 꼬마가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된 원수 장동욱 앞에 다시 섰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그 더러운 세상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과연 가진 것 하나 없던 도망자 가사도우미의 손에 자란 꼬마는 어떻게 천하의 장동욱 회장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왔을까요?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할게요.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던 어느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IMF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신음하던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 평창동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대성건설 회장. 저택에도 어김없이 비극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 집행관이 들고 다니는 서류 뭉치와 붉은 압류 딱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채 안쪽 깊숙한 곳에서 가사도우미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가구들이 넘어지는 둔탁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빚쟁이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죠. 45살 미라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겨우 6살 난 현서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현서의 친어머니이자 이 집의 안방마님인 윤 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회장님이 믿었던 비서실장 동욱의 배신으로 수백억 원의 횡령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충격으로 쓰러진 윤 여사는 이미 생의 끈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윤 여사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미라를 찾았습니다. 미라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마님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현서 좀 부탁해. 윤 여사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미라는 눈물이 앞을 가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 한 번 모르고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쿵쿵 거칠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놈들이 이 방까지 들이닥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윤 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금장 장식이 박힌 묵직한 만년필은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회장님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펜이 아니야? 현서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야? 동욱이 그놈이 배신한 증거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했어. 미라야, 제발 이 펜이랑 우리 현서 좀 데리고 도망가줘. 놈들이 현서까지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 제발 부탁이다. 윤 여사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미라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미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 자신의 품속 깊숙한 곳에 간수했습니다. 밖에서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 경첩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미라의 등을 떠밀며 눈짓으로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라는 잠든 척 웅크리고 있던 6살 현서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현서야, 놀라지 마라. 아줌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소리 내면 순경한테 잡히는 거야? 알았지? 미라는 현서의 귀에 속삭이며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가을비가 미라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그 소리는 집안의 비명소리를 어느 정도 덮어주었습니다. 미라는 현서를 포대기로 단단히 묶어 등에 업고는 정원 뒤편 구멍을 향해 낮은 자세로 기어갔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이 까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뺨을 긁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현서가 무서움에 떨며 미라의 목을 꼭 끌어안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라야 할 귀한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미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하고 안방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없어. 내 새끼랑 가사도우미가 안 보여? 쥐새끼처럼 도망갔어. 당장 찾아. 동욱님이 펜부터 찾으라고 하셨어. 미라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히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윤 여사가 쥐어준 그 만년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만년필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빗속을 뚫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 저택 뒤편은 가파른 산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낡은 신발은 진흙에 빠져벗겨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맨발로 거친 돌뿌리를 밟으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무렵 미라는 산중턱에 있는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아래 멀리 보이는 저택에서는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고 집 전체가 불길한 붉은색 딱지로 뒤덮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서는 미라의 등에서 기절한 듯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잠든 현서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현서야. 이제부터 아줌마가 내 엄마야? 저승에 계신 마님하고 회장님한테 맹세할게.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와서 저놈들한테 죗값을 물을 거야. 미라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한 가사도우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처럼 매섭고 독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만년필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미라의 맹세를 보증하듯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현서를 다시 단단히 고쳐 업고 산 반대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 누구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젖은 옷 한 벌과 만년필 하나, 그리고 등 뒤에 어린 생명뿐이었지만 미라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훔칫 놀라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빗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고급 구두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사내. 그는 다름 아닌 죽은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자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장동욱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처리됐고 마누라도 곧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꼬맹이랑 가사도우미 년이 안 보이네요. 쥐새끼들이 가져가 봤자 뭘 알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일 날 세면대로 전국에 수배를 내리겠습니다. 펜 못 찾으면 그녀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동욱의 잔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미라의 귀에 꽂혔습니다. 미라는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 엎인 현서가 잠꼬대처럼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작은 소리가 빗소리에 묻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동욱이 전화기를 내리고 미라가 숨어있는 숲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미라가 숨은 나무 쪽을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의 차 라이트가 숲을 비추던 그 절체절명이 순간 미라는 숨을 멈추고 현서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튀어나온 고양이 한 마리가 동욱의 시선을 빼앗아 갔고 그 짧은 틈을 타 미라는 현서를 안고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동욱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찢어진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등 뒤에 엎인 현서의 체온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도착한 곳은 혼돈의 도관이었던 서울역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의 서울역은 IMF 한파에 밀려난 실직자들과 노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합실 바닥에는 신문지 한 장을 이불 삼아 누운 사람들이 즐비했고 탄식과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했던 대성건설 회장 댁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냄새나고 더러운 역사 바닥에 쪼그려 앉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미라는 구석진 기둥 뒤에 자리를 잡고 현서를 자신의 낡은 코트 안으로 감싸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현서를 보며 미라는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챙긴 것이라고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삶은 달걀 2개를 사왔습니다. 현서야, 이거 먹어라. 아줌마는 배 안 고파. 아까 밥 많이 먹었어. 미라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틀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달걀 껍데기를 까더니 반을 뚝 떼어 미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줌마도 먹어. 엄마가 그랬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그 말에 미라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목이 메어 달걀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현서가 걱정할까 봐 억지로 씹어 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씨 착하다. 정말 착해. 하지만 서울역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들이 역사를 돌며 신원조회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욱이 손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라는 다시 현서를 업고 무작정 가장 먼저 출발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행선지도 모른 채 덜컹거리는 완행열차에 몸을 맡긴 지 5시간이 지났을까?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어느 지방의 소도시였습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이곳이라면 놈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하고 현서의 손을 잡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무궁화 시장이라 불리는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무궁화일 뿐 그곳은 IMF의 직격탄을 맞아 쇠락해가는 거칠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질척거리는 흙탕물로 가득했고 상인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낯선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자 상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경계심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아니 저 여편네는 뭐야? 애 아빠는 어쩌고 저리 청승맞게 애를 끌고 다녀? 딱 봐도 야반도주한 거네. 빚쟁이한테 쫓겨왔나 봐. 재수 없게 시리. 시장 안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미라에게 꽂혔습니다. 미라는 현서의 귀를 막아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구석진 곳에 방치된 채 거미줄만 무성한 낡은 국밥집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랫동안 비어있던 흉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라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월세를 내기로 사정하고 겨우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물어올 때마다 미라는 현서를 조카라고 둘러댔습니다. 형님, 제가 망해서 다 죽고 나만 살아서 조카 하나 데리고 내려왔소. 아가씨라 부르던 습관을 버리고 이모라고 부르게 시켰지만 6살 현서는 자꾸만 엄마를 찾으며 울먹였습니다. 가게 안 딸린 단칸방은 처참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 나 냉골이었고 벽지 틈새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운동회를 하듯 뛰어다니는 소리에 현서는 깜짝 놀라며 미라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라는 시장에 버려진 연탄재를 주워와 온기를 만들고 썩은 널빤지를 주워와 구멍난 벽을 막았습니다. 며칠 동안 쓸고 닦아 겨우 사람이 눕을 만한 자리를 만들었지만 사무치는 한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잠든 현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체라도 한 것인지 현서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나 아파. 엄마 보고 싶어. 현서는 열에 들떠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약을 사올 돈도 병원에 갈 돈도 없던 미라는 물수건으로 밤새 현서의 몸을 닦아내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귀한 집 자손을 이 누추한 곳에서 병들게 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낡은 내복을 벗어 현서를 겹겹이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덮었습니다. 차가운 윗목에 앉아 아이를 안고 흔들며 미라는 나직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다 가면 노래를 부르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때 현서가 가물거리는 눈을 뜨고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지? 그 물음에 미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현서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현서의 등 뒤로 미라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서를 아가씨라 부르며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미라는 현서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단호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서야,
잘 들어라. 내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걱정 마. 오늘부터 이 아줌마가 내 엄마야. 가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해. 줄게. 현서는 충격받은 눈으로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현서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내가 내 뼈를 깎고 살을 팔아서라도 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러니까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불러. 알겠지? 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미라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차가운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 역시 소리 죽여 울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끈끈한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운 칼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 댔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안는 품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라는 부어오른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녀는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든 미라의 눈앞에는 흉상 굳은 인상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껌을 짝짝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들어온 아줌네 집인가? 신고식도 안 하고 장사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사내들 뒤로 시장 상인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등 뒤에서 자고 있을 현서를 떠올리며 빗자루 손잡이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쨍랑. 투박한 쇠파이프가 가게 앞 진열대를 내리치는 소리에 시장의 아침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그해 겨울 무궁화 시장의 아침은 평화가 아닌 공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라가 밤새 쓸고 닦아 놓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정성껏 끓이던 국밥 솥뚜껑이 바닥으로 뒹굴며 요란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흉상 굳은 인상의 사내 셋이 가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릿세를 뜯어오는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는 서울 말씨가 섞여 있었고 값비싼 가죽 점퍼 안쪽으로는 불룩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동욱이 보낸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죠. 여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았어? 회장님 돈 떼먹고 도망친 쥐새끼가 여기 있었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미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미라의 발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미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을 6살 현서가 깰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사내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장사하려는 사람입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거짓말 마흔애녀 얼굴이 서울배 전단지랑 똑같은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 만년필, 그거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사내는 미라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라의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때 덜컥이 열리며 잠에서 깬 현서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이의 목소리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서에게 꽂혔습니다. 저놈이네. 저놈이 그 아가씨야. 잡아. 우두머리의 고함의 옆에 있던 사내가 현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우리 현서 건드리지 마. 미라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다리를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댔고 미라는 배를 거듭 차이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만 동동 굴 뿐이었죠. 현서는 엉엉 울며 미라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내의 바지단을 밀어내는 아이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짜증이 난다는 듯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그냥 둘 다 조용히 시켜. 쇠파이프가 미라와 현서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딱.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미라는 질끈 감았던 눈을 슬며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곤만한 덩치의 남자가 우두머리 사내의 손목을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군용 야상을 걸치고 한쪽 눈가에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는 남자. 시장 입구 경비실에서 밤낮으로 졸기만 하던 오 반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술 냄새를 풍기며 멍한 눈으로 앉아있던 그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 속에서 마주친 호랑이처럼 선뜻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죠. 오 반장은 쇠파이프를 든 사내의 손목을 비틀며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린애랑 여자 건드리는 게 건달이냐? 그건 양아치지. 시장 물 흐리지 말고 꺼져라.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손목이 으스러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모시던 형님이 누군지 알아? 사내가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오 반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사내의 멱살을 잡고는 가볍게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 형님이 누구든 내 알바 아니고 내 구역에서 행패 부리면 대통령 할례비가 와도 못 봐준다. 오 반장은 사내를 짐짝 던지듯 시장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사내가 흙탕물에 처박히자 나머지 두 놈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 반장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다가오는 놈의 명치를 걷어차고 나머지 한 놈의 팔을 꺾어 제압해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과거 서울을 주름잡던 전설의 주먹이라 불렸던 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닥을 기며 신음하던 사내들은 오 반장의 살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 반장이 뚜벅뚜벅 그들에게 다가가자 사내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비어한 협박만을 남긴 채 그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 반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옷을 다듬더니 털썩 주저앉아 있는 미라와 현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흉상 굳은 얼굴을 보자 현서는 겁에 질려 미라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오 반장은 쭈그리고 앉아 투박한 손으로 넘어진 국밥솥을 바로 세우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 애는 안 다쳤어? 미라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 죽을 뻔했습니다. 오 반장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그냥 오 반장이라 부르셔. 그나저나 국밥 냄새가 기가 막히네. 엎어진 게 아까워서 어쩌나. 그는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조금 전의 살벌함은 온데간데없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켰습니다. 현서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오 반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오 반장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현서에게 툭 던져 주었습니다. 착한 애가 울기는. 앞으로 누가 또 괴롭히면 이 아저씨한테 일러라. 내가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줄 테니.
현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사탕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 반장은 현서와 미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오 반장이 챙기는 집이라는 소문에 더 이상 미라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 반장은 틈만 나면 가게에 들러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현서에게는 잔소리 섞인 장난을 치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미라에게 오 반장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척박한 이방 생활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미라에게 오 반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짐 싸는 게 좋겠소? 아까 도망친 놈들, 그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빚쟁이가 아니야. 뭔가 큰 걸 노리고 있어? 서울에서 아주 독한 놈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미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품속에 숨겨둔 만년필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동욱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 반장의 경고에 미라는 현서가 잠든 방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시장통 호랑이의 등 뒤에 숨는다고 해서 그 거대한 악마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단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동욱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와 미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치, 타오르는 가스불 위에서 펄펄 끓던 뚝배기 국물이 넘쳐 흐르며 미라의 손등을 덮쳤습니다. 살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구수한 육수 냄새와 뒤섞여 좁은 주방을 채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날뛸 고통이었지만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시장통 국밥집은 전쟁터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밥 그릇을 놓치면 6,000원을 날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현서의 참고서 한 권을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라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행주로 대충 훔쳐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깍두기 좀 많이 줘요. 아줌마,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겠네. 빨리 좀 줍시다. 손님들의 독촉이 빗발쳤습니다. 미라는 네, 금방 갑니다. 하고 외치며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IMF 한파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싸고 배부른 국밥집으로 몰려들었고 미라의 가게는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소 핏물을 빼고 육수를 우려내 밤 10시까지 꼬박 18시간을 서서 일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무 장갑을 꼈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엔 둔해서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덕분에 미라의 양팔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끓는 기름이 튀고 뜨거운 국물에 데인 상처들이 검붉은 딱지가 되어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험난한 세월을 기록한 지도와도 같았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받아낸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늦은 밤, 가게는 그제야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라는 절뚝거리며 주방에서 나와 구석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 바닥을 종종거린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퉁퉁 부은 발에서 낡은 슬리퍼를 벗어내자 드러난 종아리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하지정맥류 때문에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툭툭 붓고 나와 시퍼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미라는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도 아까와 그저 주먹으로 콩콩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현서가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현서는 말없이 미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안티플로지스틴 연고 뚜껑을 열어 자신의 손바닥에 듬뿍 덜어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시원한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현서야. 냄새난다. 들어가서 공부해라. 엄마 괜찮아. 미라가 황급히 다리를 감추려 했지만
현서는 단호한 손길로 미라의 종아리를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하게 굳은 어머니의 다리? 현서는 그 다리에 연고를 바르고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서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뭉친 근육이 풀리며 미라의 입에서 옅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핏줄 하나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관이 아니었습니다. 현서를 위해 바쳐진 어머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리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 데려갈게. 그리고 이 흉터들도 다 없애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현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라는 그런 현서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새끼 철없는 줄만 알았던 놈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미라는 거친 손으로 현서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어 보였습니다. 수술은 무슨? 나는 이게 훈장이다. 우리 딸 검사 판사 만드는 영광의 상처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다리 한 짝 없어져도 상관없어. 알지. 현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힘주어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현서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은 현서를 국밥집 딸이라 부르며 무시했고 학교 친구들은 깍두기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서에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죄 없이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여자의 삶을 포기하고 억척스러운 괴물이 되어버린 어머니 미라. 현서는 어머니의 다리에 박인 그 고통의 무게만큼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복수는 주먹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는 힘으로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서는 어머니가 잠든 후에도 밤새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의 취객들이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소음 속에서도 현서는 귀마개를 하고 미친 듯이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교과서가 뚫어질 듯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흡사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현서는 어머니의 화상 흉터를 떠올리며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렀습니다. 내가 자면 엄마가 늙는다. 내가 쉬면 엄마가 쓰러진다. 그 절박함이 현서를 전교 1등으로 만들었고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현서가 책상에 엎드려 쪽잠이 들었을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미라가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절뚝절뚝. 한쪽 다리를 끌며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저 가여운 등을 펴주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현서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가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대성건설을 인수한 장동욱 회장이 신도시 개발 사업 단독 입찰에 성공하며 건설업계의 새로운 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면 속 동욱은 번지르르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라가 들고 있던 쟁반을 와장창 떨어뜨렸습니다. 쨍랑.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미라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현서는 텔레비전 속 동욱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러나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진짜 원수가 더 거대해진 괴물이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겁내지 마. 이제 내가 상대할게. 전홍 웃음소리, 곧 통곡소리로 바꿔놓을 테니까. 현서의 차가운 선전포고가 끓는 국밥솥 안의 증기처럼 서서히, 그러나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우울대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는 열기에 녹아내릴 듯 끈적거렸고
국밥집 주방의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미라는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육수통과 씨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미라의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하는 신음과 함께 그녀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쨍랑.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요란하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온 것은 학교를 마치고 가게를 돕던 18살 현서였습니다. 엄마. 현서는 사색이 되어 쓰러진 미라를 업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머니의 몸은 충격적일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뼈만 남은 어머니의 무게에 현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현서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자라서 어머니가 덜 힘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라는 현서에게 고기 반찬을 먹이기 위해 당신은 국물에 밥만 말아 먹으며 자신의 살을 태워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미라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깡마른 팔목에는 굵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고된 세월의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현서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내가 판검사 될 때쯤이면 우리 엄마는 골병 들어 죽고 없을 텐데. 현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서는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라가 퇴원해 가게로 돌아왔을 때 현서는 교복이 아닌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내 미라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미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학교는 독서실 시간 아니냐? 현서는 입술을 꽉 깨물고 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엄마, 나 학교 그만둘 거야. 공부 안 해, 내가 돈 벌게. 나 힘세. 노가다를 뛰든 배달을 하든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엄마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제발 나 좀 말리지 마. 순간 미라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차라리 따귀를 때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에서 억센 쌀쌀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습니다. 미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낯을 가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현서가 머뭇거리자 미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걷어. 현서는 억울했지만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찰싹, 찰싹. 쌀나무 가지가 좁은 방안을 울렸습니다. 현서의 종아리에 십자 흉터 같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짝, 짝.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현서를 금지오겹으로 바라보며 손가락 하나 대지 않던 미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원수를 대하듯 모질게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내가 너 이러고 살린 줄 아냐? 내가 너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를 하고 그 난리통에 헤매고 뛰었는 줄 알아?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피 끓는 절규로 터져나왔습니다. 현서는 종아리가 불타는 듯 아팠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엄마가 아픈 게 싫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라의 다음 말은 현서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내 아버지, 대성건설 회장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 힘이 없어서야. 법을 몰라서 당한 거라고. 동욱이 그놈이 서류 조작하고 법으로 장난칠 때 내 아버지는 억울하다 소리만 치다 가셨어. 그런데 너도 똑같이 살 거야. 주먹 쓰고 몸 쓰는 걸로 저놈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미라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현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현서의 뺨을 적셨습니다.
저놈들은 괴물이야. 돈으로 법도 사고 사람도 사는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을 잡으려면 내가 놈들보다 더 똑똑해야 해. 내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법으로 저놈들 목을 조여야 한다고. 그런데 고작 돈 몇 푼 벌겠다고 펜을 놔? 그럴 거면 나가라. 너 내 딸 아니다. 쌀나무 가지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 못난 어미가 아가씨 앞길을 망쳤습니다. 미라의 입에서 아가씨라는 금기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현서가 입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뿌리,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원한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외침이었습니다. 현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저 앙상한 몸속에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딸의 복수와 성공만을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칼을 갈아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서의 효심은 어리석은 동정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 누구도 무시 못할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현서는 피멍이 든 종아리를 끌며 미라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거칠고 투박한 발을 부여잡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딴 생각 안 할게요. 공부할게요.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놈들 다 잡아 넣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세요. 엄마. 현서는 미라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현서의 등을 내리치면서도 끝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의 회초리는 현서의 종아리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깊고 선명한 각인을 새겼습니다. 바로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도끼였습니다. 그날 이후 현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영어 단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현서를 보며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깡마른 몸에 짝 빠린 눈으로 중얼거리며 다니는 현서의 모습이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현서는 졸음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때린 종아리에 흉터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고통만이 그를 깨어있게 하는 유일한 각성제였습니다. 1년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자 발표날. 합격자 명단 맨 위에 김현서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딸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미라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가게 문을 걸어 잠은 채 하루 종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죽은 주인 부부에 대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현서가 서울로 올라갈 짐을 싸던 날 밤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양복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서울대 수석 합격생이 사는 집입니까? 회장님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내가 내민 명함에는 대성건설 회장 장동욱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놈은 여전히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사내의 면전에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돈 필요 없다. 당장 꺼져라. 사내들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돌아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현서는 짐 가방을 챙겨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18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서울 가서 저놈들 목줄 졸 준비하고 올게요. 현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미라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현서가 저 거대한 괴물들의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두운 서울의 밤늘 아래 현서를 태운 고속버스가 매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낡은 시멘트 단벽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서진 흙먼지가 시장 골목을 집어삼킬 듯 피어올랐고 상인들의 비명소리가 그 먼지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봄날은 무궁화 시장 사람들에게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던 국밥집 골목에도 피할 수 없는 개발의 광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시장 입구에는 대성건설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박힌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노란 안전모를 쓴 용역들이 저승사자처럼 골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70살이 된 미라는 가게 문을 가로막고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직 다 치우지 못한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흉물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현서를 검사로 키워낸 터전이자 죽은 주인 부부와의 약속을 지키며 버텨온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비켜요, 할머니. 다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나가. 용역 반장이 껌을 씹으며 미라를 밀쳤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면서도 문틀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못 나간다. 내 죽기 전에는 발아짝도 못 들인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너희 맘대로 부수냐. 미라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국밥집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구두가 진흙 바닥을 밟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백발을 넘긴 중후한 노신사, 세월의 흐름의 주름은 늘었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오래전과 똑같은 남자, 바로 장동욱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전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이런 데서 밥이 넘어가나? 동욱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꿈에서도 미라를 괴롭히던 그 악마가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동욱은 뚜벅뚜벅 걸어와 미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 있었네. 그 모진 세월을 겪고도 명줄 한 번 길어. 그 꼬맹이는 어디 가고 혼자 청승을 떨고 있어? 미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이 터질 듯 깨물었습니다. 이놈아.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천벌이 무섭지도 않냐? 미라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들이 거칠게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동욱은 혀를 차며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가게 안을 휘저어 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깨진 장판,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현서의 서울대 졸업사진. 동욱은 그 사진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 그 쥐새끼가 제법 컸어. 서울대 법대라? 내 밑에서 일하면 딱 좋겠는데 말이야. 동욱은 비꼬는 말투로 중얼거리며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거기 들어가지 마. 그녀의 다급한 비명에 동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동욱은 주방 안쪽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자개함을 발견했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한 주방에서 유일하게 반질반질 윤이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가 보군. 내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게 동욱이 자개함을 집어들자 미라가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달려와 동욱의 바지 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제 목숨입니다. 미라의 처절한 기도에 동욱의 호기심은 더욱 발동했습니다. 그는 미라를 발로 툭 차내고는 자개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만년필 한 자루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장 장식이 박힌 구형 몽블랑 만년필. 동욱의 눈이 순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 물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모시던 대성건설 선대 회장이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쓰던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라진 바로 그 물건이었죠. 아, 이게 여기 있었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녀가 이걸 훔쳐서 도망갔었어. 동욱은 만년필을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잉크는 말라 비틀어졌겠지만 묵직한 그립감은 여전했습니다. 동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이 만년필이 단순한 유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목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저 자신이 죽인 회장의 유품을 전리품으로 챙겼다는 정복감에 취해 있을 뿐이었죠. 이걸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나 본데? 꿈깨. 이건 원래 내 것이나 다름없어. 동욱이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으려 하자 미라가 땅바닥을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돌려주세요. 그건 우리 현서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가게 비우겠습니다. 당장 나갈게요. 제발 그 펜만은 돌려주세요. 미라는 오랜 세월 지켜온 가게보다 만년필을 택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차릴 수 있지만 그 만년필이 없으면 현서가 부모님의 억울함을 영영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라의 그 절박함이 오히려 동욱의 가학성을 자극했습니다. 동욱은 쪼그리고 앉아 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가게를 비운다고? 어차피 내가 밀어버릴 건데 내가 비우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 펜은 내가 압수한다. 작물 취득죄로 경찰에 넘기기 전에 고마운 줄 알아. 동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냄새 배겠다. 오늘 중으로 싹 다 밀어버려. 동욱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떠나는 동욱의 뒷모습을 보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갚아서 그걸 뺏겼습니다. 미라의 울음소리가 무너지는 단벽 소리에 묻혀 서글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욱의 차가 떠나고 용역들이 다시 쇠망치를 들고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가게도 잃고 증거도 잃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멍이 풀린 눈으로 깨진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먼지 자욱한 골목 끝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험악한 용역들조차 길을 비키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잘 빠진 이탈리아 슈트에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 그는 폐허가 된 국밥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꽂으며 땅바닥에 주저앉은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미라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미라가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눈매는 분명 자신의 딸 현서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서는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귀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펜. 놈이 가져갔죠? 미라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현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놈이 제 발로 더듬은 거예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현서의 시선은 동욱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래전 도망치던 겁쟁이 꼬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벽이 쿵하고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현서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태평로의 마천루 숲속 대성건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카페트이 깔려 있고
벽면은 최고급 수입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비릿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요새의 주인인 동욱은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탁한 회색 연기 사이로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인을 끈적하게 훑고 있었죠. 자네가 그 월가에서 날아왔다는 데이비드인가? 동욱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약점이고 배신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으니까요. 그런 동욱의 앞에서도 젊은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진한 네이비색 슈트, 흐트러짐 없이 넘긴 포마드 헤어,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 그는 며칠 전 시장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머니를 안아주던 현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 신분, 에디터 업계의 냉혈한 사냥꾼 데이비드 킴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뉴욕의 파트너들에게 회장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시더군요. 현서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눈빛은 동욱의 귀를 누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현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동욱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툭하는 소리가 적막한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이게 뭔가? 동욱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비자금 세탁 루트와 이번 무궁화 시장 재개발 사업의 수익을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3배. 동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늙은 늑대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동욱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허겁지겁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금융용어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동욱은 단번에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알아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우회 상장, 그리고 재개발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은 동욱이 그토록 원하던, 그러나 머리가 나빠 실행하지 못했던 꿈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물건이네. 자네 나이가 이제 겨우 33이라고 했나? 이 젊은 친구가 겁도 없이 이런 위험한 판을 짜다니. 동욱은 파일을 덮으며 현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보다는 흥미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여우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월가에서 잘나가는 놈이 왜 하필 나를 찾아왔나? 한국의 돈 많은 회장들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이 처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말이야.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서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듯이 요동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어머니의 인생을 짓밟은 원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살찐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현서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님께선 돈의 힘을 아는 분이니까요. 도덕인니 윤리니 따지면서 폼 잡는 새끼들은 질색입니다. 저는 오직 이익만을 쫓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판단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라고 할까요? 현서의 대답은 동욱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동욱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팔아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도끼가 현서의 눈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욱은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눈빛에 영혼이 없고 돈동이만 잔뜩 오른 게 딱 내 스타일이야. 동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2잔 따라 현서에게 건넸습니다.
현서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더러운 손이 어머니의 가게를 부수고 만년필을 뺏어간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좋아, 데이비드. 자네를 내 자금 관리인으로 임명하지? 내 금고를 자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동욱이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현서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실수는 용납 안에 내 돈 10원 한 장이라도 새어나가면 그날로 자네는 한강 바닥 물고기 밥이 되는 거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현서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현서의 시선이 동욱의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고급 가죽 데스크 매트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빼앗아온 바로 그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현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그것을 되찾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년필 속에 들어있을 증거를 확인하려면 놈을 완벽하게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동욱은 현서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만년필을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국밥집 할머니한테서 뺏은 건데 말이야. 그립감이 제법 좋아.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쓰고 있지? 그 할머니가 이걸 목숨처럼 아끼던데 이제 내 손에 있으니 내 물건이지 뭐, 안 그런가? 현서는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삼키며 애써 덤덤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았지만 귀중함이 있어 보입니다. 회장님께 잘 어울립니다. 동욱은 흡족한 듯 웃으며 만년필로 서류의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현서의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펜으로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새워 결제를 하셨을 것이고 어머니는 저 펜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의 손에 들려 더러운 비자금 서류에 서명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니. 현서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놈이 저 펜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 겁니다. 그날부터 현서는 동욱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욱이 시키는 온갖 더러운 뒤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뇌물을 전달하고 심지어 경쟁회사를 무너뜨리는 작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욱은 현서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현서를 보며 동욱은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급기야 자신의 금고실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날개를 달았어. 내 자식 녀석보다 자네가 훨씬 낫구만. 동욱은 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현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욱이 방심한 틈을 타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 비밀 장부들을 복사하고 동욱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변장한 채 시장통 국밥집을 찾아가 어머니가 끓여주는 국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얼굴이 반쪽이 됐다. 미라는 현서의 수척해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서는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악마의 탈을 쓰는 게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욱이 긴급하게 현서를 호출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동욱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 뭉치를 현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어. 검찰 쪽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아. 내일 주주총회 때 비자금 문제로 나를 공격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이거 어떡하지? 자네가 좀 막아봐. 자네 머리 좋잖아. 현서는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몰래 검찰 후배에게 흘린 정보였습니다. 동욱이 제 발로 더대 걸려든 것이었죠. 현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안경을 추스렸습니다. 회장님,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시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밤새 작업해서 완벽한 방어 논리를 만들겠습니다. 대신 회장님 금고에 있는 원본 장부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세탁해야 합니다. 원본 장부. 그것은 동욱의 아킬레스건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동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현서를 믿는다 해도 자신의 목줄을 넘겨주는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동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야 하나? 여기서 작업하면 안 되나? 여기 압수수색 들어오면 끝장입니다. 회장님.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현서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동욱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죠. 째깍째깍. 벽시계의 소리가 동욱의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동욱은 한숨을 내쉬며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 쌓여있던 현금 다발, 비밀 장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자네만 믿지? 이거 잘못되면 자네나 나나 다 죽는 거야? 동욱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와 USB가 든 가방을 현서에게 건넸습니다. 현서는 그 가방을 받아들며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무게이자 복수의 무게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내일 주주총회는 회장님의 동무대가 될 겁니다. 아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해드리지요. 현서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다급한 동욱은 그 속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현서는 가방을 들고 회장실을 나서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흘깃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 만년필도 그리고 잃어버린 오랜 세월도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현서의 차가웠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 왔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증, 검찰 공무원증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손바닥을 식혀주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사냥꾼은 더 이상 사냥개 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사냥꾼임을 세상에 알리는 총성이 울릴 테니까요. 우지끈 쾅. 거대한 굴착기에 집게발이 낡은 기와 지붕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습니다. 어느 잔인한 아침, 무궁화 시장의 하늘은 뿌연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윙거리는 기계음과 사람들이 비명처럼 내지르는 고함이 뒤섞여 시장은 흡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대성건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시장 골목을 누비며 가판대를 걷어차고 상인들을 끌어내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아이고, 내 가게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노란 안전모를 쓴 그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국밥집 간판을 부여잡고 버티는 칠순의 노인 미라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며 현서를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죽은 현서 부모와의 약속이 깃든 곳 미라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못 비킨다. 내 시체를 밟고 가라. 여기가 어떤 곳인데 너희 놈들이 함부로 부수냐. 미라는 앙상한 두 팔을 벌려가게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흙먼지에 뒤범벅되어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굴착기의 헤드라이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그런 미라를 비웃듯 껌을 짝짝 씹으며 손짓했습니다. 맞다, 할머니. 곱게 말할 때 비키라니까. 오늘 안 밀면 우리 일당 못 받아요.
뭐해? 할머니 안 모시고? 반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덩치 큰 사내 둘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된다 이 도둑놈들아. 미라가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이 악물까? 놓친 내가. 팔을 물린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반사적으로 미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미라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쿵.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골목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미라의 머리가 가게 앞돌계단 모서리에 부딪힌 것입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미라가 바닥으로 축 늘어졌고 곧이어 그녀의 흩어진 머리칼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시멘트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는 흙먼지와 섞여 검붉게 변해갔고 미라의 감은 눈 위로 파랗게 안색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 미라 씨. 시장 경비를 서던 오 반장이 피투성이가 된 미라에게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오 반장은 쓰러진 미라를 안고 용역들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 이놈들이 사람을 죽였어. 용역들도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쳤지만 굴착기의 괴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기계팔은 기어이 국밥집의 간판을 내리찍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무궁화 식당이라는 글자가 두 동강 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라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이자 현서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맞은편 검게 선팅된 고급 세단 안 운전석에 앉은 현서는 핸들을 잡은 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현서의 속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눈앞에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저 짐승도 못된 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갔다가는 데이비드 킴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지난 오랜 세월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서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너무 세게 깨물어 입술이 터진 줄도 몰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 반장이 어머니를 업고 구급차로 뛰어가고 어머니가 피 묻은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무너진 가게 쪽을 향해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현서야, 우리 현서가 올 건데. 어머니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선글라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끝이다. 현서는 핸들에 머리를 받치고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놈들을 속이겠다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 이 모든 피는 내 탓이다. 그때 조수석에 놓인 현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동욱 회장. 현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데이비드입니다. 현장은 정리됐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욱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현서의 사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현서는 100m도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처리 중입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낡은 것들은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 역시 자네는 일 처리가 확실해. 아,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 준비는 잘 되나? 내 목숨이 자네 손에 달린 거 알지?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내일은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현서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 액정 위로 핏방울 하나가 톡 떨어졌습니다. 입술에서 흐르는 피였습니다. 현서는 손등으로 피를 닦아내며 무너져 내린 국밥집 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부서진 간판,
지식여진 솥단지, 그리고 어머니가 흘린 붉은 피. 현서는 그 참상을 뇌리에 인두로 지지듯 새겨 넣었습니다. 기다려라, 장동욱. 오늘 우리 어머니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내 놈의 죄를 하나씩 물을 것이다.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닥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마. 현서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괴음을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그의 영혼은 피 흘리는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심판뿐.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 대회의실. 대한민국 재계의 이목이 쏠린 임시 주주총회장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장동욱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현서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동욱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옆에 선 이 여인이 구원자가 아니라 사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현서의 품 안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의 피로 씻어낸 만년필이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동욱이 입을 때려는 순간 현서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현서는 동욱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성건설에 감춰진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진실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현서의 시선이 동욱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 앞에는 현서가 서 있었습니다. 단상 옆상에 앉은 동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비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세탁하고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영원히 굳히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현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장동욱 회장님이 지난 오랜 세월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놀라운 기록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을 봐주십시오. 현서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욱은 흡족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장내에는 경악의 찬탄성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동욱이 예상했던 화려한 실적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과 그동안 동욱이 횡령한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는 빨간 글씨로 장동욱 회장 비자금 은닉 현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동욱의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잇, 이게 뭐야? 얘야, 데이비드. 화면이 왜 이래? 당장 꺼. 당장 꺼지 못해. 동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현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청중을 향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동욱 회장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무궁화 시장 재개발 사업 역시 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동욱의 당황한 얼굴을 맹렬히 찍어댔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주주들이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색이 된 동욱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놈 끌어내. 당장 회장실로 끌고 와. 죽여버릴 거야.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난입해 현서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현서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쥐를 도관에 가두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최상층 회장실.
육중한 문이 쾅 닫히자마자 동욱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현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현서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욱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강렬해 동욱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야? 감히 나를 능멸해?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동욱은 이성을 잃고 방구석에 놓인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번쩍이는 티타늄 헤드가 살기를 머금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늙은 맹수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죽어. 너 같은 쥐새끼는 죽어도 싸. 내 돈, 내 명예 다 물어내. 동욱이 골프채를 높이 쳐들고 현서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현서는 침착하게 몸을 피하며 책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바로 그 낡은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잠깐. 치려면 치십시오. 하지만 이걸 부수는 순간 회장님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현서의 낮은 목소리에 동욱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동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서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노려보았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죽은 회장놈 유품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현서는 비릿하게 웃으며 만년필을 눈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단순한 유품. 회장님은 평생 돈만 쫓느라 진짜 중요한 건 보지 못하시는군요. 이 만년필이 왜 유독 묵직한 줄 아십니까? 잉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 당신의 추악한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현서는 망설임 없이 만년필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꺾었습니다. 우직근.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오랜 세월을 버텨온 만년필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에서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이크로 메모리 칩 하나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작은 금속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현서의 아버지가 최후의 순간을 대비해 특수 제작했던 초소형 녹음 장치였습니다. 동욱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게 왜 거기서 나와? 현서는 재빨리 칩을 주워 미리 준비해둔 휴대용 리더기에 꽂았습니다. 곧이어 회장실의 최고급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의 젊은 장동욱, 바로 그놈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회사는 부도할 겁니다. 비자금 장부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회장님만 사라져 주시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가시죠.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둔탁한 타격과 신음소리. 그것은 동욱이 선대 회장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던 날의 생생한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골프채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오래 전 일이야? 공소시효도 지났어. 내 놈이 뭘 어쩔 건데? 동욱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억지를 부렸습니다. 악마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서는 그런 기초를 내려다보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데이비드 킴, 에디터 전문가라고 적힌 금박 명함. 현서는 그 명함을 동욱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가짜 신분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어제 우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특수상의 교사 혐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서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 박힌 금색 휘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현서. 그것은 현대판 마피해자
오랜 세월 한을 품고 돌아온 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현서입니다. 장동욱 씨, 당신을 살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내 놈이 검사였다고? 그 가사도우 미년 딸이 검사가 됐다고? 동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평생 무시하고 짓밟았던 국밥집 모자. 그 벌레 같은 존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동욱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책상 밑에 숨겨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원 어디 있어? 저놈 죽여.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놈 당장 죽여버려. 하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동욱의 사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출동. 우렁찬 함성과 함께 검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수사관들이 동욱을 둘러싸고 총구를 겨냥했습니다. 대성건설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거칠게 저항하는 동욱을 제압하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장동욱이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법무부 장관 연결해. 동욱은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서는 바닥에 떨어진 반쪽난 만년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동욱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던 건 경제가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법은 돈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당신의 탐욕보다 강합니다. 잘 가십시오. 지옥에는 돈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동욱이 질질 끌려나간 회장실에는 현서만 홀로 남았습니다. 현서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가 날리는 무궁화 시장 쪽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오래전 비 오는 밤 쫓기듯 도망쳤던 꼬마는 이제 당당한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유품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현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현서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뚜.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김현서 보호자님 되시죠? 여기 한강병원 응급실입니다. 한미라 환자분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현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엄마. 이제 겨우 효도하려는데. 현서는 미친 듯이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화려했던 회장실의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현서의 거친 숨소리와 다급한 발자국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은 과연 그에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허락할까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줄어드는 1초가 현서에게는 1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비, 규칙적이면서도 차가운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적막한 중환자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하얀 방 안에서 현서는 석고상처럼 굳은 채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미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머리에는 수술 자국을 덮은 흰 거즈가 감겨 있었고
평생 쉼없이 움직이던 거친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 수술은 잘 됐지만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해온 탓에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저 왔어요. 현서가 왔어요. 놈을 잡았단 말이에요. 현서는 미라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무려 오랜 세월이라는 시간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장동욱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그 순간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너무나 짧고 허무했습니다. 정작 그 승리를 함께 누려야 할 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누워 계신 현실이 현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복수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현서는 신을 원망하며 밤새 미라의 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 수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미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쉰 쇳소리 같은 신음과 함께 미라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초점이 서서히 잡히며 눈앞에 엎드려 자고 있는 현서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현서야. 모기 소리만 한 부름이었지만 현서는 번개에 맞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현서. 미라는 메마른 입술을 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새끼, 안 다쳤냐? 그놈은 잡았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에도 그녀의 걱정은 오직 딸의 안위와 복수뿐이었습니다. 현서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장동욱 회장 구속, 살인교사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화면 속에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동욱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회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미라의 눈물은 지난 오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리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현서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시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징과 소리와 북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만국기로 뒤덮였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대신 상생형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롭게 단장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가게의 간판에는 대성옥이라는 새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 회장님의 아호이자 현서의 아버지가 꿈꾸던 큰 나무감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수리된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화환에는 대성건설 대표이사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그 회장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되찾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시 검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오늘은 검사가 아닌 국밥집 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길 좀 비켜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들어오십니다. 말끔한 양복을 차려 입은 오 반장이 너스레를 떨며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고운 한복을 차려 입은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거동이 조금 불편했지만 얼굴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고 고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우리 시장에 영웅 오셨네. 미라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서는 가게 안가장 상석에 미라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현서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현서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고운 꽃신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실로 정성스레 술을 놓은 최고급 수제 꽃신이었습니다. 현서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발판에 올려진 미라의 발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하얀 버선 속에 감춰져 있던 미라의 그 발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고 발가락은 옹이처럼 굽어 있었으며 발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서는 그 거친 발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발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현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발이 심산을 걸어 자신을 업어주었고 이 발이 뜨거운 주방 바닥을 뛰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발 호강시켜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현서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미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서는 꽃신을 꺼내 미라의 발에 신겨드렸습니다. 굽어버린 발가락 때문에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자 현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발을 주무르고 또 주물러 억지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현서의 심장이었고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날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은 당신뿐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땀이고 땀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현서는 꽃신을 신긴 미라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가시밭길 걷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이 꽃신 신고 저랑 꽃길만 걸어요. 제가 평생 어머니 지팡이가 되고 감나무가 되어 드릴게요. 미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현서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칠순 노인의 주름진 손이 30살 건장한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새끼. 부족한 어미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소원 다 풀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100살까지 사셔야죠. 저 시집가는 것도 보시고 손주놈 재롱도 보셔야죠. 시장 상인들과 오반장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좁은 국밥집을 넘어 무궁화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낸 모자에 대한 찬사였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날 국밥집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굳이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서와 오반장이 극구 말려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가게 안은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현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검사 김현서가 아닌 어머니 한미라의 딸 김현서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서는 미라를 업고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미라의 등은 예전보다 더 작고 가벼워졌지만 현서에게는 그 무엇보다 크고 따뜻한 우주였습니다. 현서의 등 뒤에서 미라가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다 가면 오래전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불러주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현서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현서의 등 뒤에 엎인 미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서야, 저기 봐라.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 내 어머니, 우리 세 식구,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꽃신을 신은 미라의 발이 현서의 허리춤에서 춤을 추듯 달랑거렸습니다. 그 행복한 뒷모습을 비추며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고
화면 가득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탐욕은 결국 무너져 내렸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쌓아올린 국밥집의 행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긴 겨울을 견뎌낸 두 모자에게 찾아온 봄날은 그래서 더욱 눈부시고 따뜻합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견뎌내야 봄날의 꽃이 더 붉게 피어나듯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상 그 어떤 거대한 불의와 시련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진실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의미 있는 교훈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인생 비밀 이야기 채널이 앞으로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문학적 가치를 널리 퍼뜨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